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전국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등한시했던 내용이죠. 그 세계 경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중국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전국이 전국인 것만큼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 이제 기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우리 국내 상황상 지금 여러 가지 대외 관계, 국제 관계가 지금 다 좀 공백 상태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건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죠? 네네네. 예.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일단 단계적으로 중국인들이 지금 방문이 막 취소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중국 쪽에서도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속내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기업과 좀 정부로 좀 나눠서 본다라면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존에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한중국에 조금 냉각된 분위기가 있었고 예. 탈중국의 이미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다음에 트럼프 이제 2.0이 곧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탈중국을 이제 또 해서 이제 생존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번째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기존의 한미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연결고리에서 지금 이제 좀 한미 간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중국 정부에서 좀 우호적으로 한국과의 이 시기가 좀 지나면 좀 혼돈이 좀 지나가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중관계 관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비자 면제 조치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좀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여러 가지 협력이나 이런 방향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기회로 활용할 여지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 2.0에서 이제 제재가 더 강화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한테 지금 보이지 않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예. 그런 기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근데 그런 측면과 동시에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중국이 지금 계속 지금 기술 자립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자립에 대한 모니터링도 동시에 좀 강화하는, 그러니까 양면적인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중국 기업들의 변화도 좀 읽으면서 그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글로벌로 같이 나간다든지 혹은 우리가 대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더 이제 노력을 좀 해 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 안 그래도 중국 경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덜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제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열리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대체? 이게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요. 예. 이제 12월 달에 하는데 이게 한 해의 경제 성과와 그다음에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른 고려를 해서 내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을 짜는 것.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 자체가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내년도 전체적인 경제 거시 미시적인 방향을 전체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각 부처별로 그다음에 각 지방별로 그게 도미노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도미노로 이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 중국이 내걸었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5% 안팎이었잖아요. 이게 가능한 한 상황인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지난 12월 이제 10일이죠.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리창 총리도 다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10월 10일 날 뭐 있었냐면 IMF라든가 WTO 이런 주요 국제 경제기구 수장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1+10 대화라는 걸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5% 자신감 내외의 안팎에 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만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좀 봤을 때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에 제가 중국을 좀 한 3개 도시를 돌고 왔거든요.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이 이제 발표되고 특히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는 일선 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약간 거래가 좀 일어나는 것은 감지가 되고 있다. 네. 근데 3, 4선 도시는 여전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도시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지금 가장 핵심이 소비인데 여전히 좋지 않고. 네, 소비는 예. 아직까지 신경전이 있다. 소비에서는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잠시 이 11월 달에 지금 쇼핑 페스티벌이 있어서 광군절이 있어서 약간의 좀 수치가 조금은 지탱을 했지만, 네. 여전히 소비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곧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거취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나오면은 일단 인터뷰는 잠시 중단하고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교수님께 양해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시진핑 주석 이야기한 회의에서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통화 정책을 안정해서 완화로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라는 게 어떤 회의냐면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12월 9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중국이 이 경제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4단계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12월 초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 이게 중앙정치국 회의인데 12월인데 중앙정치국 회의가 매달 1회 열리는데 중요한 게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7월과 12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은 하반기 경제 점검을 하고 거시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고 12월 이제 12월 9일 날 했던 여기서 이제 문제점 파악하고 경제 리스크를 요인을 이제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1단계 여기서 만들어진 게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어납니다.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2단계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각 부처별로 연례 공작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이제 아마 끝나면 12월 말부터 재정부, 인민은행, 상무부 해서 관련된 금융 통화 해서 연례 공작회의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3단계가 뭐냐면 이제 내년 1월에 지방 양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중앙경제공작회에 확정된 정책 방향에 따라서 각 지방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GDP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아젠다가 설정이 되고요. 거기서 경제 성장률의 대충 목표치가 나오면 마지막 4단계 내년 3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라고는 양회에서 올해 2025년도 경제성 몇 프로다 여기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일단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요번에 좀 변화가 생겼다. 맞습니다. 이 중국 통화 정책에서 기존이 중국이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적정 완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문구가 좀 달라졌어요. 다릅니다. 이게 중국 통화 정책은 그냥 5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긴축, 적정 긴축, 안정적 이게 이제 중간적이죠. 그 다음에 직접 완화. 즉 나가겠다는 거죠. 좀 적정적인 완화, 그 다음에 완화인데 이게 이제 적정 완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더 풀어야 되겠다는 의미, 안 좋다라는 의미를 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의미가 묻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야 이게 14년 만에 이게 좀 바뀌었다. 안정적에서 적정 완화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야 돈이 곧 더 풀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오늘 간밤에 로이터에서 나왔던 건가요? 아무튼 중국이 내년에 통화 약세 허용을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이제 유동성 안정을 위해서 이제 지준율과 금리를 제가 볼 때는 더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라고 보는 거고 시중에서는 이제 그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은행 지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했을 때 얘기하는 LPR에서 1년물 그다음 5년물인데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25bp 정도. 예. 좀 더 시장에서는 50bp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적정적인 아까 이 적정이 중요한데 예. 적정적인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해서 금리 인하를 그 정도까지 내림으로써 유동성 공급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는 이런 방향의 이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국내 정국이 너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어서 윤 대통령의 담화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시작하면은 저희가 시작하는 대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면 아까 얘기하셨던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더 적극적이다. 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돈을 더 푸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푸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번에 이제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아마 핵심 아젠다로 등장한 게 결국은 이제 내수를 풀기 위해서 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이라든지 그다음 이구 한신에 대한 여러 적정 금액을 더 확대하는 방향. 첫 번째 내수 확대적인 부분에 돈을 푸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혁신,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도 말씀드렸던 이 중앙정치국회에서 나왔던 아젠다고 이번에 아마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학기술 혁신인데 결국은 재정정책인데 그냥 돈만 시장을 푸는 게 아니라 인프라도 해야지만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하는, 즉 투자를 높이는데 그 투자의 방향성이 기존에 있는 다리라든지 철도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미중 간에 있는 패권 정쟁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하기 위한 5G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에 돈을 더 쓰는 거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부분에서 돈을 더 쓰는 거죠. 결국은 지방 재정을 좀 더 보충을 또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증시가 약간의 지금 있지만 계속 증시는 조금 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고 이게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부동산 집을 사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심리적인 걸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회복 위한 이 자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 정책이 아마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중 갈등 속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 어떤 제재,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은 중국이 예전에 수세에서 공세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HMD까지 지금 AI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가 지금 매우 지금 기존은 조금 더 수재적인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공세로 좀 바뀌고 있는데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일 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HMD AI 반도체를 포함하자 제재를 하자 말자 바로 3일 날 지금 광물치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 자원을 무기화하는 정책을 했죠. 기다렸다는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실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도 지금 매출이 미국에서 지금 중국이 두 번째인데 중국 비중이 전체에서 한 16%, 17% 정도 되니까 영향이 크죠. 어쨌든 간에 주가도 영향을 받고 그 말고도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고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지금 만작거린다는 것을 전달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들이죠. 최근에 또 희귀금속 이쪽 광물 통제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원자재 통제안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지금 이거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작.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히토리오 17가지 원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티타늄, 주석 한 10가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0가지 정도의 지금 다른 광물질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내년에 이제 취임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거기 제재 방향에 따라서 이미 시나리오도 중국은 준비되어 있다. 라는 광물질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알겠습니다, 하나씩 던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나와서 입장을 발표해서 이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다음번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